악어도 알 속에 있는 새끼랑 의사소통을 해요. 악어 울음소리는 뭐 어떻게 악어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몰라요. 어. 이게 뭐야? 아니 농담입니다. 이렇게 울진 않고요. 악어가 어떻게 우냐면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짝을 정했어요. 그럼 짝짓기를 해야 되죠. 그쵸. 일단은 짝짓기 상대를 정하기 전에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는데 짝짓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눈 위쪽이랑 코 쪽이랑 뺨 쪽에 케라틴질의 덮개가 자라나요. 네. 저게 어린 얘들은 없어요. 아. 다 자란 얘들한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구조물들을 보고 아마 얘가 성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짝을 정했어요. 짝짓기를 해야죠. 짝짓기 하는 장면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티라노사우루스가 짝짓기 하는 모습으로 전시가 된 우와. 대담한데, 애들? 이게 와, 어딘지 까먹었어요. 유럽 어딘가인데 유럽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전시는. 근데 약간 자세가 살짝 저 뒤에 순놈이 살짝 좀 더 뒤로 가 있어야 되긴 해요. 저 전시물이 좀 나왔을 때 좀 논란이 되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일부러 저런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막 뼈도 막 억지로 막 꺾어놓고 막 해가지고 실물과는 살짝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전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 공룡은 어떻게 했을까? 수수께끼 중 하나예요, 이게. 네. 아직도 몰라요? 생식기 화석은 나왔어요. 네. 공룡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럼 생식기는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는 겉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생식기가. 그러니까 얘는 순놈이가 안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공룡은요 겉으로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뭐 도마뱀이라든지 얘네들 다 보세요. 겉으로 안 드러나 있어요. 필요할 때만 꺼내요. 우리는 생식기 쪽에 해당되는 구멍이랑 네. 용변을 보는 구멍이랑 다르죠.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포유류 쪽을 제외하고 원시 포유류인 단공류를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요 그 구멍이 다 합쳐져 있어요. 하나의 구멍으로 다 해결해요. 똥도 싸고 오줌도 누고 성생활도 하고. 네. 그거를 총배설강이라고 불러요. 네. 공룡도 총배설강 클로웨이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구멍이 하나인데 어떻게 짝짓기를 할까? 수컷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구멍 안에서 페니스가 나와요. 페니스가 나와가지고 삽입을 합니다. 네. 암컷에게. 근데 공룡은요 일단 몸집이 크죠. 네. 초창기 정말 옛날 학자들 같은 경우는 공룡이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나중에 짝짓기를 못해서 죽었다. 멸종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공룡은 되게 성공적인 그룹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막 성선택으로 해가지고 나온 수많은 구조들이 있죠. 성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을 동물들이에요. 새끼도 굉장히 많이 낳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자세로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직 몰라요. 네. 뭐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 정도야 뭐 저 정도로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순놈이 위에 암컷 위에 이렇게 올라탄다든지 하는 형태로 띄었을 텐데 용광류는요? 용광류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다. 게다가 또 용광류 또 무게도 많이 나가요. 네. 아르겐티노사우루스 같은 목긴 공룡은 몸무게가 거의 90톤에서 100톤까지 나가요. 네. 그 순놈이 암컷 위에 올라탄다 생각해 보세요. 와, 걘 죽는데? 죽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자칫하다가 뭐 발이라도 헛디디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네. 짝짓기 하다가. 그래서 뭐 다양한 자세를 이제 학자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겠죠. 연구를 했다기보다는요, 그냥 상상을 약간 했겠죠. 재미삼아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자기가 쓰는 공룡 책이라든지 어.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올릴 때 다양한 자세를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들어 봤어요. 네. 그중에 재밌는 게 용광류 같은 경우는 그려봐야 재밌죠. 그려봐야지. 그려봐야 재밌죠. 꼭 굳이 올라탈 필요 없어요. 페니스가 길면.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12시가 넘어서 하는 이유가 있죠. 암컷이 있으면은 네. 그러면 순놈이 옆에 서가지고 여기서 페니스가 나와서 연결될 수도 있죠. 네, 굉장히 근육질의 페니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기 짝짓기를 할 수도 있죠. 공중급이.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은 12m짜리 용광류로 하면은 네. 이 페니스 길이가 한 3.5m인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3.5m요? 3.5m. 근데 제 생각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라탔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뼈가 다 골절이 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작은 공룡이면 어떻게든 했겠지만은 궁금한 거는 검룡류. 그러니까. 네, 검룡류. 어떤 팔레오 아티스트, 그러니까 공룡 그리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또 그리는 게 있더라고요. 암컷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순놈이 이렇게 야, 잘 그린다. 많이 그려본 것 같죠? 네. 많이 그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짝짓기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서로 가시 안 찔리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다 상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짝짓기 하는 동물 오늘 없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공룡류. 공룡류.
모르겠어요. 제가 본 복원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이거였어요. 공룡 출하는 처음 봤네. 서로 약간 좀 반대 방향을 보면서 네. 이렇게 꼬리만 들어서 이렇게 합체. 하지 않았을까. 어. 이거 이렇게 해도 이게 꽤 길이가 되죠. 네. 3m 넘어갈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만 해도.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짝짓기 어떻게 했나?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잖아요. 네.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이었으면은 계절만 잘 맞춰서 가면은 볼 수 보죠. 있어요. 네. 심지어 동물원도 봄에 가잖아요. 네. 와, 볼 거 진짜 많아요. 봄에 이게 꽃필 때쯤에 가잖아요. 그러면 막 사자부터 해서 난리도. 난리예요, 난리. 사자가 짝짓기 진짜 많이 해요. 진짜? 하루에 몇 번 하더라? 수십 번 하는데 제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답니다. 어디 가서 쉽게 볼 수 없는 이미지예요. 십몇 년 전에 네. 중국의 어느 박물관에서 되게 재미난 화석을 전시를 했어요. 네, 뭐죠? 짝짓기 하는 두 마리의 푸시타코사우루스 원시 강력류로 네. 화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화석이 나왔다고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짝짓기 하다가 죽은 거예요? 짝짓기 하다 죽은 것처럼 해서 전시를 한 거예요. 오. 진짜 두 마리가 이렇게 한 마리가 엎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화석을 붙인 거였어요. 그렇지.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짝짓기 하다 죽은 거북이 화석은 독일에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물속에서 짝짓기 하다가 너무 깊은 물로 내려가가지고 안타깝게도. 익사했어요. 이 그림은 계속 그려놓고 진행하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밤이잖아요. 나중에 나가면은 낮에 나가는데. 괜찮아요. 뭐 동물의 왕국 다 보잖아요. 그렇죠. 때부터. 네. 다 교육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짝짓기를 했어요. 그러면 새끼를 낳아야죠. 공룡은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죠. 네. 알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 궁금하죠. 티라노사우루스 지금까지 알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연구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알이 알 화석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 알 화석이 자체가 되게 특수한 환경에서만 보통 보존이 돼요. 흙이 산성이 뛰거나 하면은 껍질이 녹아가지고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룡도 보면은 알의 형태가 무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알 모양을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개통묶기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개통묶기로. 개통묶기가 되게 많이 사용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조류는 알이 어때요? 조류 알 이렇게 생겼어요. 아침마다 먹잖아요, 그죠? 그죠. 계란. 트로돈 쪽 애들은요, 알이 길쭉해요.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도 길쭉해요. 토로보사우루스는요, 살짝 동글동글해요. 장축이 있긴 하지만 동글동글하고 테리지노사우루스류도 살짝 그런 모습을 띱니다. 그럼 티라노사우루스의 알은 어떤 모양이었을 가능성이 클까요? 약간 동그란. 약간 그죠? 알의 모양이 어떻게 진화되는지 볼 수가 있죠. 네. 처음에 동글동글하다가 이쪽으로 가면서 어때요? 길쭉해지고 나중에 타원형이 돼요. 티라노사우루스도 동글동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살짝 이렇게 그렇겠죠. 장축이 있으면서 네. 동글동글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몇 개를 낳았을까요? 알을 몇 개나 낳았을까?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용광류는요, 알을 40개에서 50개까지 낳아요. 네, 물론 종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사이에 있는 토로보사우루스 약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낳아요. 많이 줄었죠. 네. 테리지노사우루스가 한 17개에서 20개 정도. 용광류가 진짜 많이 낳고요. 수강류 안에 들어가니까 줄죠, 확실히.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나중에 분화한 테리지노사우루스가 17개에서 20개예요. 네.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대략적으로 이 사이일 가능성이 크겠죠. 최소 10개, 많게는 20개. 새끼를 많이 낳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테리지노사우루스류까지가 20개까지 알을 낳았어요.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랑 트로돈과에 해당되는 공룡들은 둥지가 나오거든요. 알이 20개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은 덩치가 큰 동물들이에요. 알 이 정도 낳을 수 있어요. 몸집이 크니까. 근데 얘네는 몸집이 작아요. 그러니까 몸 길이가 한 4m 된다 하더라도 절반이 꼬리라고 생각하면은 실제 무게는 되게 가볍거든요. 몸뚱아리가 조그만 동물인데 둥지에 알을 20개나 낳아요. 이상하죠. 네.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재미난 그런 공식들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동물의 특히 이제 조류의 무게를 알잖아요. 얘가 몇 개 알을 낳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굳이 볼 필요 없이. 트로돈과에 속하는 애랑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를 그 공식에 한번 넣어봤어요. 얘네는 한 마리당 4개 정도밖에 못 낳는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도 알도 커요, 얘네는. 둥지 안에는 20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공동육아. 그랬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공동육아.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한 마리 암컷이 낳은 게 아니에요. 네. 둥지는 하나인데 여러 마리 암컷들이 와가지고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얘네는 좀 특이한 애들이에요. 알 형태, 알 개수를 추정해봤어요. 네. 둥지의 모양이 어땠을까? 어. 꼭 둥지 화석이 안 나오더라도 둥지가 어땠는지를 추정해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둥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픈 네스트가 있고요. 하나 클로즈 네스트가 있어요. 거북이들이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묻어놓죠. 묻어놓죠. 네, 클로즈 네스트예요. 근데 조류는 뭐예요? 대부분 오픈 네스트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클로즈 네스트였을까?
오픈 네스트였을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알 껍질을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숨구멍이 있어요. 그렇죠. 배아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숨구멍이 밀도가 적은 게 있고요. 밀도가 큰 게 있어요. 숨구멍이 별로 없는 게 오픈 네스트예요. 네. 위를 덮은 게 없으니까. 근데 숨구멍이 많잖아요. 숨쉬기 어려우니까는 숨구멍이 되게 많은 거겠죠. 알 껍질만 나와도 사실은 이 동물의 둥지가 흙이라든지 부패하는 식물로 덮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트로돈과는 오픈 네스트, 오비랍토사우루스류는 오픈 네스트. 용각류는 반쯤 덮는 애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클로즈 네스트예요. 테리지노사우루스도 클로즈 네스트예요. 그러면 사이에 껴있는 티라노사우루스도 둥지 위에 썩는 식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걸 덮는 클로즈 네스트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클로즈 네스트를 쓰다가 나중에 네. 조류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픈 네스트로 바뀌어요. 신기하죠? 신기한데요. 네, 되게 신기해요. 둥지 형태는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알을 어떻게 배열을 했을까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최적화 시켜야죠. 공룡마다 배열하는 게 또 달라요. 트로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지가 이렇게 있으면 알을 막 이렇게 꽂아놔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징그럽게 꽂아놨습니다.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는 알을 이렇게 놔요. 특이하게도 한 쌍씩 놔요. 두 개 페어가 네. 한 암컷이 난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음. 트로돈과는 좀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같은 경우는요 난소가 두 개예요. 그래서 한 난소에 알을 하나씩 만들거든요. 네. 한 번에 두 개의 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낳고 그다음 시간 지나서 또 만든다면 낳고. 이게 난소 두 개의 증거예요.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 화석 중에 심지어는 알 두 개가 난소 근처에 이렇게 박힌 채로 보존이 된 것도 나왔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조류는 난소 하나예요. 네. 하늘을 날아야 되기 때문에 난소 하나를 태화시킵니다. 비행이 시작되면서 나온 특징 중 하나예요. 또 난소가 하나 줄어드는 거. 둥지가 이렇게 정렬된 채로 나오지 않아요. 용각류도 그냥 보면은 이렇게 막 무작위로 알을 낳고요. 테리노사우루스류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위로 알을 낳아요. 네.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도 이렇게 이쁘게 정리정돈이 된 알을 낳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돼 있는 알을 낳았을 가능성이 커요. 막 이렇게 둥지 안에 그냥 정리가 안 돼 있고 진화 과정 보면은 무작위로 막 알을 낳다가 나중에는 질서정연하게 둥지를 정리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알 나왔어요. 나왔어요. 알이 깨어나야겠죠. 나와야죠. 나와야죠.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요? 품지는 않아요? 품는 애들 있어요. 이 윗단계에 있는 애들은 품어요. 펜나럽터라류 같은 경우는 심지어 둥지 위에 앉아 있는 채로 발견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품긴 품었다는 건데. 근데 나머지 애들은 사실은 품지는 않았고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식물을 덮어놓으면 썩겠죠. 열이 나와요. 그 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지열도 써요. 용각류 같은 애들이 지열 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화산 근처에다가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근데 지열을 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엄청 덥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화산 근처에다가 알을 둥지를 많이 만들어요, 얘네가. 지열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급되는 열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열을 많이 썼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증거를 어떻게 학자들이 해석했냐면은 와, 공룡들이 진짜 망해가고 있구나. 환경이 얼마나 안 좋으면은 얘네가 최후의 보류로 화산 근처까지 가가지고 알을 낳냐는 거예요. 네. 화산은 살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폭발할 때만 안 좋죠. 근데 자주 안 터지잖아요. 네. 오늘날에도 이런 지열을 사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갈라파고스에 사는 이구아나, 심지어는 분홍 이구아나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이구아나인데 분홍색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화산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분하고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분하고 안에 들어가서 나무 따뜻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막 용암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네. 난 그렇게 생각했네. 용암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휴화산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그냥 땅이겠죠, 사실은. 그럼 여기다가 알을 낳아요. 간혹 가다가 폭발해요. 그 폭발했을 때 그때 있던 알들은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만 없어지지. 다음에 다시 또 화산이 쉬면 다시 또 와가지고 알을 낳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좋은 알 낳는 환경은 아니에요. 이제 알을 낳았어요. 새끼가 나와야겠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야, 이게 꼬리를 묻는 네. 질문들이네. 닭이 얼마나 걸리죠? 한 20일. 20일밖에 안 걸려요. 20일밖에 안 걸려요. 작잖아요, 알이. 타조알이 한 40일 걸려요. 웬만한 공룡알들은 타조알이랑 비슷해요, 크기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자들이 공룡들도 아마 40일 걸리지 않았을까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냈어요? 알 속에 새끼 공룡이 있어요. 이 공룡은요, 나오기 전에 이빨이 자라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먹이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빨에는요, 성장선들이 만들어져요. 하루에 하나씩. 네. 이 알 속에 있는 배아의 이빨을 태어나기 직전에 새끼를 가지고 이빨을 썰어봤어요. 네. 성장선들이 나오겠죠. 이걸 세면은 적어도 최소한 며칠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 근데 마침 태어나기 직전에 애가 나타났나? 찾았어요. 우와! 그래서 연구된 것 중 하나가 히파크로사우루스라는 그 조각류가 있어요. 네.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얘 이빨을 썰어가지고 안에 있는 성장선들을 봤더니 170일이 나왔어요. 170일이요? 네, 크기는 타조알이랑 비슷한데
170일이 걸렸어요. 아, 공룡은 진짜 복잡한 네. 생명체였구나. 진짜 오랫동안 둥지 안에 있는 거예요. 와. 데이터가 되게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일단 히파크로사우루스 조각류 하나 가지고 지금 일단 보잖아요. 그럼 조류가 40일, 히파크로사우루스가 170일, 악어가 80에서 90일이에요. 악어도 꽤 걸리네요. 꽤 걸려요. 네. 거북이가 약 90일. 도마뱀 근데 이게 종마다 되게 다양하긴 한데 평균 60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예 파충류 자체가 기네요, 생각보다. 길어요. 아, 근데 공룡을 제외하면은 조류가 짧구나. 조류가 엄청 짧아요. 의외네. 의외죠. 네. 왜 그런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아직. 조류를 제외한 이런 공룡들은요, 악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거북이랑 비슷한 시간이 걸렸어요. 부화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도 오래 걸렸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죠? 아직 부화하긴 이릅니다. 자, 부화하기 전에 조류들을 보잖아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파충류들이 어떤 얘들이냐면은 주룡류예요. 주룡류. 예. 오늘날 살아있는 주룡류는 악어랑 조류밖에 조류. 없어요. 야, 그래도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어. 정말 다행이에요. 조류가 물론 모든 조류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새끼가 거의 깨어날 때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새끼 새들이 알 속에서 엄마를 불러요. 알 속에서 엄마를 불러요? 빽빽해요. 알 속에서? 알 속에서 저기 소리를 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미는요 소리를 듣고 대답을 해줘요. 뿅뿅뿅. 그래. 뭐 짹짹을 하든 뭐 하겠죠. 의사소통을 해요. 어, 알 속에 진짜? 있는 새끼랑.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정말 재밌는 연구 중 하나 뭐냐면은 둥지 안에 알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새들이 다 다른 시기에 난 알들이에요. 네. 얘는 뭐 월요일 날 낳았으면은 얘는 화요일 날 낳고 수요일 날 낳은 거예요. 어. 먼저 낳은 알일수록 더 빨리 부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먼저 낳았으니까. 어. 근데 깨어날 때는 다 비슷한 시기에 깨어나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새끼들이랑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죠. 네. 한 애가 깨면은 다른 애들이 깨어나나 보다. 그거를 싱크로를 맞춰요. 어미가 얘기해줘가지고. 왜냐하면은 깨어나면은 둥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금방 발각되면 끝이잖아요. 끝이죠. 네. 놀랍게도 악어도 그렇게 해요. 악어도 알 속에 있는 새끼랑 의사소통을 해요. 악어 울음소리는 뭐 어떻게 아까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몰라요. 어. 이게 뭐야? 아니 농담입니다. 이렇게 울진 않고요. 악어가 어떻게 우냐면은 그렇게 울어요. 네. 성체 악어들은 이렇게 울고요. 새끼 악어는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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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어요. 오. 우왕 우왕 하면은 어른이 와서 해요. 네. 새끼랑 의사소통해요. 새끼랑 의사소통해요. 그럼 얘네도 의사소통하겠죠? 했겠죠. 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자, 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새끼를 돌봤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 중에 네. 재미난 녀석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빅마마라는 표본이 나왔어요. 빅마마. 빅마마. 둥지 위에 날개를 펼친 채 죽은 개체가 발견이 됐어요. 날개를 펼치지. 이게 둥지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네. 둥지를 품고 있다가 모래 폭풍에 의해 가지고 산채로 묻힌 애예요. 빅마마 보고된 이후로 이런 식으로 보고된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들이 되게 많아요. 둥지를 지키다가 죽은 애들. 저 표본도 빅마마로 불렀잖아요. 그죠? 공룡은 정말 모성애가 뛰어난 애였구나. 이렇게 봤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저기 공룡 암수 구분할 때 골수골 골수골. 말씀드렸죠. 네. 둥지 위에 앉아서 죽은 애에 골수골이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골수골이 없었어요. 남자다. 아빠야 아빠. 아빠였어. 아빠예요. 근데 그게 개 아빠인지 다른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은 그 아빠이긴 해요. 이게 여러 마리 암컷들이 낳아준 거예요. 얘랑 짝짓기를 해가지고. 네네. 트로오돈도요. 골수골이 안 나와요. 다 알은 수컷이 품었다. 얘는 다 수컷이 품었어요. 그리고 빅마마라는 이름이 잘못됐죠. 빅파파라고 해야 돼요. 빅파파. 처음에 발견했을 때 몰랐으니까. 그래서 빅마마 표본인데 아빠예요. 약간 원시부류의 조류들도 보면은 부성애가 진짜 강해요. 네. 타조 그렇고요. 악어는 이제 모성애 쪽이 좀 더 발달돼 있긴 한데 가끔 가다가 순놈들이 남아가지고 둥지를 지켜준다든지 네. 새끼들을 돌봐준다든지 해요.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땠을까요?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한 거죠. 네. 모성애 혹은 부성애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또 저기 애플 TV 프레스토리 프리히스토리. 나왔는데 거기서 순놈이 돌보는 걸로 나와요. 오, 많이 발전했어. 네, 많이 발전했어요. 다음 편에 짝짓기 나오겠는데요? 그럼 왜 순놈들이 앉아 있냐는 거예요. 순놈들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는 자기의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모성애가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공룡이랑 분류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종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부족한 데이터라고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이래요. 상황이 이런 겁니다. 먼저 아마 모성애가 먼저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 분기한 도마뱀류 중에 뱀. 뱀은 사실 도마뱀의 한 무리예요. 네. 그래서 뱀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둥지를 지켜요. 암컷이. 약간의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모성애가 먼저 있다가 나중에 중간에 부성애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가설은 그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순놈들이 등장했다는 거. 알은 내가 낳았는데 얘가 좀 더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암컷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요? 수고가 덜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짝짓기 상대로 좋죠. 뭐한테 득이 되니까. 자, 그래서 짝짓기를 해요. 얘 자손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러한 행동을 물려받은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더 과해진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과해진 애들도 많이 선택이 되겠죠. 계속 이게 그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사이클이 거네. 계속 돌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완전히 부성애가 강한 동물이 나오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성애가 강한 동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모든 공룡이 다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건데 네. 재밌는 게 타조를 보잖아요. 여러 마리 암컷들과 짝짓기를 해요. 네. 암컷들이 짝짓기 처리되면은 무리지어서 돌아다녀요. 네. 수컷 찾으러. 수컷을 만나요. 네. 다 얘랑 짝짓기해요. 네. 그리고는 둥지 하나에다가 알을 다 몰아줘요. 그리고는 어떻게 정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암컷 무리에 암컷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이 수컷이랑 같이 키워줘요. 제비뽑기 하나 보다. 네, 그럴 수 지네 있죠. 방식대로. 타조에 가까운 친척 중에 레아라는 게 있어요. 있죠. 얘도 여러 마리의 암컷이랑 짝짓기를 해요. 똑같아요. 무리지어서 와요. 네. 순놈 만나면은 걔랑만 짝짓기를 해요. 네. 그리고는 둥지에다가 알을 잔뜩 넣어가지고 네. 얘네는 암컷이 아무도 안 남아요. 순놈 혼자 다 키워요. 다 키워요. 에뮤는요 한 암컷만 평생. 재밌게도 얘네들은 안 그러는데 에뮤는 암컷이 더 커요. 순놈보다. 네. 그리고 새끼 같이 키워요. 얘네 친척 중에 또 얘가 있어요. 화식조. 암컷 한 마리랑만 짝짓기를 하는데 수컷 혼자 다 키워요.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놈은 케어 다 하네요. 다 해요. 순놈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같은 조상에서 기원한 애들인데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수컷 혼자 키우는 때는 천적이 별로 없고요. 먹을 게 많아요. 새끼 키우는데 별 문제 없는. 근데 암수 같이 키우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는 천적이 많아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육아하기 힘든 환경일수록 암수가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은 공룡도 이렇게 되게 다양한 가족 생활을 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애 깨어났어요. 네. 애가 커야겠죠. 애가 컸는데 어른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빨리 컸을까요, 공룡은? 공룡 그래도 한 3, 4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3, 4년? 그래도 꽤 근접하게 말씀하셨네요. 보통 이제 공룡하면 덩치가 크니까 몇십 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이. 심지어는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용광류 같은 경우는 다 크는데 한 100년 이상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살아있는 조류를 제외한 파충류들을 보면은 다 천천히 자라요. 다 장수하죠. 덩치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거북이라든지 거북이, 그렇죠. 악어, 백새는 찍어요. 네. 그런 애들도 백새를 찍는데 걔네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공룡은 자라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공룡의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룡의 뼈를 썰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안에 성장선이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종아리뼈를 썰어가지고 봤더니 성장선들이 보이죠. 저걸 세면은 이 동물이 몇 살에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다음부터는 막 썰어보기 시작했어요. 공룡도 썰어. 막 썰어요. 썰었더니 데이터가 나와. 네, 놀라운 걸 알았어요. 네. 뭐냐면은 공룡은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했어요. 뭐 저기서 가장 큰 게 지금 티타노사우루스류인데 네. 티타노사우루스류는 많이 살아야 한 60년. 예를 들어가지고 사네요, 60년이면. 오늘날 살아있는 코끼리랑 비교하면은 코끼리가 80살까지 살아요. 코끼리가 80년이나 살아요? 80년을 살아요. 야생에서.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큰데 네. 코끼리보다 짧게 살아요.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도 비교적 오래 사는 공룡이긴 해요. 네. 30대까지 살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공룡은요 20살을 못 넘겨요. 보세요. 공룡은 단명해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공룡은요 새끼는 작죠. 성체는 커요. 네. 새끼가 왜 작을까? 큰 새끼를 낳아도 되는데. 에너지 세이브. 알 낳는 동물들은요 큰 새끼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알이 너무 커지면은 그 새끼가 되게 무거워지죠. 그러면 알이 쉽게 깨지겠죠. 근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알 껍질을 두껍게 만들어 버리면은 네. 새끼가 못 깨어나와요. 네. 그래서 그 한 개가 무뿌리만 하거나 멜론만한 크기인 거예요. 거기서 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은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은 새끼를 낳아야 돼요. 몸 길이가 45m가 되는 용광류도 새끼 때는 그냥 고양이만 했어요. 근데 단명해요. 그 얘기는 엄청 빨리 자랐다는 걸 의미해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1년에 약 한 700kg씩 늘었어요. 몸무게가. 정말 많이 자랄 때는 하루에 2kg씩 몸무게가 는 거예요. 용광류는 더 빨리 자랐겠죠. 가장 큰 용광류인 아르겐티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자랄 때는 하루에 몸무게가 55kg씩 늘었어요. 그럼 아침에 봤을 때랑 저녁에 봤을 때랑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자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공룡의 자라나는 성장선을 네. 학자들이 한번 봤어요. 봤더니 특이한 걸 하나 찾았어요. 공룡 중에 유일하게 조류는요 네. 청소년기가 되게 짧아요. 삶의 대부분을 성체로 살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죠. 청소년기는 짧아요. 젊으면 짧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늙은 상태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공룡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류를 제외한 파충류들을 보잖아요. 청소년기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막판에 성체 조금 됐다가 죽어요. 네. 아 그러면은 뭐 번식은 언제 해? 물어볼 수 있지만은 얘네는 이미 청소년기 때부터 성적으로 성숙해가지고 번식을 해요. 사실 성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성적 성적 성숙과 골격학적인 성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적으로 성숙한 거는 정말 생식이 가능한 타이밍이고 스켈레털 매추리티는 골격이 이제 다 자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공룡은요 섹슈얼 매추리티가 먼저 오는 동물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골격적인 그런 성장은 막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성숙한 거랑 골격적인 성숙이랑 뼈만 보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몸 크기, 나이를 보잖아요. 네. 공룡들의 성장선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오. 몸 크기가 두 번 꺾여요. 아기 때 확 자라고요. 네. 갑자기 살짝 성장률이 낮춰져요. 이게 청소년기예요. 이 한 번 꺾일 때가 성적으로 성숙할 때예요. 이게 골격적인 성숙이에요. 조류는 특이해요. 조류는요 골격학적인 성숙이 먼저 와요. 근데 나중에 성적으로 성숙해요. 다 자라고 나중에 성적으로 성적으로 성숙해요. 성숙해지는 거고. 특이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특이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곡선이 이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확 자라네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좀 예외적으로 이상한 얘고요. 나머지는 보통 이래요. 정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왜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 하드로사우루스 계열의 볕 이런 게 성선택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보면요. 네. 이쯤부터 자라요. 이런 오. 이상한 구조들이. 성적으로 성숙한 할 때부터 해가지고 네. 그리고 커져요. 오. 이때는 없어요. 그런 구조물들이. 포유류랑 되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수많은 동물 표본들이 있어요. 포유류랑 조류는 웬만하면은 성체를 전시했어요. 공룡은 대부분 청소년기거나 영어덜트 완전히 다 자란 거 아닌 거예요. 네. 대부분의 공룡 화석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청소년기거나 완전히 늙은 개체는 거의 없어요. 응. 이상하죠. 네. 왜 그럴까? 그럼 청소년기의 공룡이랑 다 자란 공룡이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젊은 공룡이랑 나이 많은 공룡이랑 얼굴이 다르게 생겼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 구조도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인 게 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디플로도코스를 먼저 볼게요. 용광류인데 네. 어릴 때는요 이빨이 숟가락형이에요. 이런 이빨 같은 경우는 막 이것저것 막 다 먹는 거고요. 성체는 이빨이 연필형이에요. 어릴 때는 막 나무 가지 뜯어먹고 성체가 됐을 때는 나무 가지가 있으면 여기 옆에 잎사귀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게 긁어먹는 애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달라요. 어릴 때랑 성숙을 했을 때랑. 용광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광류도 그래요. 히파크로사우루스도 보시면은 히파크로사우루스. 네. 이게 지금 새끼 때부터 해가지고 다 자랐을 때까지 그 머리를 나열하고 밑에는 뭐냐면 이빨이에요. 이빨이 보니까 갈려있는 각도가 달라요. 어릴 때는요 이빨이 다 수평으로 갈려 있어요. 자라면서 이 갈린 면이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서 가는 면적이 더 넓어져요. 네. 주둥이도 달라요. 어릴 때는 주둥이가 좀 비교적 뾰족한데 어른이 되면은 주둥이가 좀 넓적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나름 뾰족한 주둥이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부드러운 식물을 먹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씹어 네. 먹어서. 부드러운 걸 먹다 보니까는 가는 면이 좁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막 나무 껍데기도 뜯어먹고 막 이것저것 다 뜯어먹어요. 억센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습니다. 부리가 넓적하면은 왕창 뭘 뜯어먹을 수가 있고 이빨이 갈아지는 그 면이 넓으면 어때요? 뭔가를 더 갈아먹기 쉬운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도 보면은 어릴 때랑 어른이랑 먹는 게 달라요. 재밌는 게 그래서 청소년기 때 조각류랑 어른 조각류랑 같이 안 댕겨요. 먹는 게 다르니까. 먹는 게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런 조각류의 발자국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년기 애들은 다 같이 나오고요. 어른들은 또 따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요. 좋은 게 어른이랑 새끼랑 먹이를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얘가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계속 제가 초식만 보여줬잖아요. 리모사우루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리모사우루스가 그 케라토사우루스류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네. 타조 공룡처럼 생기긴 했지만 타조 공룡은 아닌데 얘네들 보면은 성체는요 저렇게 부리를 갖고 있어요. 이빨이 없어요. 네. 아, 근데 새끼는 이빨이 있는구나. 아 맞아요. 새끼 때는요 주둥이가 짧고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어요. 오, 왼쪽이 성체고 오른쪽이 네. 새끼네요. 네, 이 이빨이 자라면서 하나둘씩 빠져요. 네. 성체가 되면 아예 없어지고 케라틴질의 부리가 자라는 면적이 되게 넓어져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됐죠. 그렇죠. 네, 얘는 육식성이고 아마 작은 동물들을 먹었을 거예요. 컸을 때는 초식성으로 변해요. 이런 동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거 먹이 경쟁 완전히 피할 수 있죠.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떨까요? 어릴 때랑 다 자랐을 때랑 얼굴이 달라요.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이게 두꺼워졌다고 그래야 되나? 맞아요. 일단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래서 이빨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 이빨 개수도 별로 없어요. 사실 크고 두꺼운 이빨을 갖고 있어가지고 입안에 많은 이빨을 담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어린 청소년기의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주둥이가 길어요. 그리고 이빨이 얇아요. 그리고 이빨 개수도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게 다른 종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이 중간에 해당되는 개체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자라면서 이빨도 두꺼워지고 개수도 줄어들고 주둥이가 납작해져요. 얘네 둘도 먹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 자란 성체 같은 경우는 큰 동물들 있죠 주로. 네네. 트리케라톱스라든지 안킬로사우루스, 에드몬토사우루스 이런 얘들을 주로 잡아먹을 걸로 보고요. 어린 애들 같은 경우 주둥이가 길쭉해요. 주둥이가 길쭉한 애들은 보통 잽싼 애들을
먹어요. 오늘날에도 관찰되는 특징이에요. 진화 과정에서 주둥이가 길어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육식동물들 보면은 재빠른 애들을 먹기 위해 적합하게 진화한 애들이에요. 길쭉해야지 더 빨리 뭔가를 빨리, 잡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아마 당시 그 환경에 살았던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라든지 아니면은 오르니토미모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먹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먹이 경쟁할 필요 없죠. 네.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태계에서. 네. 그래서 생태계에서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각 동물마다 생태적 지위를 하나씩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두 동물이 차지할 수 있는 니치예요. 엄청 큰 육식동물이랑 중간 크기의 육식동물, 재빠른 동물을 먹는 육식동물. 혼자 이걸 다 해먹고 있죠. 네.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생태적 지위 흡수. 생태적 지위 흡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룡들은요, 이 짓을 정말 잘했어요. 공룡이 번성하던 중생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공룡이 등장하고 나서 적응방사를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육상 생태계 척추동물의 거의 60%까지 차지해요. 네. 육상에서 척추동물을 만나면은 그냥 공룡인 거예요. 대부분이 공룡인 거예요. 반이 넘게 공룡인 거예요. 아, 반이 넘게 공룡인 그쵸. 거예요. 개체수로 따지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 다른 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룡이 생태계를 점령한 이유로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한 종이 여러 개의 그런 니치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종 다양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네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저의 그 연구 지역 중 하나가 어디냐면 몽골에 네메계층이라고 있어요. 네메계층. 네메계층. 많이 들어봤어요. 네, 한 뭐 7천만 년 전쯤에 형성이 된 지층인데 거기에 초식공룡이 좀 발견됐거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네메계층에서 발견되는 초식공룡들이에요. 10종이 10종이 나와요, 지금. 지금은 그 네메계층이 있는 곳이 사막이긴 한데 고비 사막이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습지였어요. 건기와 우기가 교차하는 그런 범람원이었어요. 그 똑같은 환경이 지금도 있어요.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예요. 삼각주각이 발달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날에 똑같은 환경인데 95. 표식성 포유류종이 95종이 살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영양이 한 뭐 70몇 종이고 그래요. 하마랑 다 합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포유류는 그러면은 자기의 성장 과정들이 다른 이치에 안 들어가나? 물어볼 수 있죠. 포유류는요, 젖을 먹이잖아요. 다 크기 전까지. 엄마가 잘 먹어야. 새끼는 그 젖을 새끼는- 먹고 크는 거예요. 다 그렇네. 커서 독립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른 거 네. 거기다 자라서 다른 거 먹잖아요. 아. 포유류랑 되게 다릅니다. 근데 이게 공룡의 성공 요인이긴 한데 공룡이 망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게 소행성이 안 떨어졌으면 망했을까요? 소행성이 안 떨어졌으면 지금까지도 잘 번성했을 것 같아요. 소행성이 그죠. 떨어졌기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환경에 여러 니치의 생물들이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생태계가 되게 불안전해요. 지금 만약에 오늘 생태계에 키가 작은 식물이 있고 키가 좀 중간 크기의 식물이 있고 키가 엄청 큰 식물이 있다가 보세요. 임의로 나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가상으로. 그러면 토끼나 뭐 이렇게 뭐 사슴 같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중간 크기의 식물을 먹는 애도 있을 거예요. 큰 식물을 먹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환경에서 포유류는 지금 5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기서 공룡을 풀어놓으면 어떨까요? 이게 한 종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종이고 네. 여기 조그만 공룡 하나 있어요. 이 환경에서는 그러니까요. 3종이 살아요. 네. 여기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어요. 네. 이따가 쳐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 크기의 식물이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럼 이 환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만 죽어요. 얘네만 죽죠. 그럼 몇 종이 남아요? 4종이 4종이 남죠. 네. 똑같은 환경 변화가 일어났어요. 얘는 지금 성성이가 사라졌으니까는 네. 올라가지 못해 죽죠. 네. 얘는 성체가 먹을 게 없어요. 얘만 남아요. 그죠? 네. 한 종이 남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네. 네. 근데 막 여기서 소행성이 떨어졌어요. 얘네가 망할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그러네. 네, 얘네는 그래도 약간 뭐 가능성은 있어요. 뭐 조그만 거 몇 개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네. 어쩔 수 네, 없이 가는.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공룡의 한때의 성공 요인은 시대를 잘못 만나면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오야. 그러네요. 네. 어떤 때 누군가의 성공 요인이 시대를 잘못 만나면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아. 이번에 한 3부작은 정말 내용도 많고 공룡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쫙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꽃 등장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아 힘들다 아,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막상 하니까 좀 아쉽네요. 또 뭐? 하면 되죠. 그죠? 지난 업데이트 버전 해가지고. 아, 해보죠. 그럼요. 아재 주시면 다음번에는 이제 4학년 과정 아니면 대학원 과정 이렇게 한번 하면 되니까. 네. 다음에 아예 그 최희수 작가님 불러가지고 네. 그 공룡을 한번 복원하는 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